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 조선시대엔 수백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던 조선의 정궁이다. 이 경복궁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 여인들이 거처하던 내전이 있다. 궁궐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왕실 여인들의 생활 공간. 그만큼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왕을 대신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그녀가 20여 년간 누렸던 막강한 권력의 숨은 힘. 그건 그녀의 측근으로 늘 그녀의 곁에 존재했던 환관이었다. 태정태세 문단세.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이렇게 조선시대 왕의 연보를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 500년간 이 궁궐의 안살림을 맡았던 이 왕비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는 못하실 텐데, 그 중에 이 문정왕후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정왕후는 중종의 아내이자 명종의 어머니로 이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무려 20여 년간 실권을 누렸던 여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 이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2년 뒤인 1547년, 지금의 과천인 양재역에 이런 벽서가 나붙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붉은 글씨로 씌어진 이 벽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 집정 우상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들이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 당시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자보인 셈인데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주는 여자 임금이란 뜻으로 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실권은 문정왕후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15살이 안 돼 즉위하면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가 발을 치고 섭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명종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가 도대체 얼마나 권세를 누렸기에 이런 벽서까지 나붙었던 걸까요?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공릉동. 이곳에 문정왕후의 묘인 태능이 있다. 현재는 이 일대의 지명으로 쓰일 정도로 태능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여느 왕릉과는 달리 문정왕후는 홀로 모셔져 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능은 여느 왕릉 못지않게 화려하다. 무덤 주변엔
10여 개의 성물들이 릉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주변을 동그랗게 돌로 감싸고 있는 것이 병풍석이다. 왕비 혼자 모셔진 릉 중엔 유일하게 병풍석까지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또 하나의 릉이 있다. 바로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과 그의 부인 인순왕후가 묻혀있는 강릉이다. 강릉은 2년 앞서 조성된 태릉과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 릉 주변에 각종 성물들이 세워져 있고 봉분 아래엔 병풍석까지 둘러쳐져 있다. 그러나 태릉에 가려져 우리에겐 그 이름도 생소한 강릉. 명종은 지금도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하다. 문정왕후의 섭정기는 다른 대비들의 섭정기하고 다르게 다른 대비들의 섭정기는 원상들에 의해서 어떤 보좌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상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 대비는 그냥 추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문정왕후는 원상들의 그 결정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그런 정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여군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일까? 당시 문정왕후의 권세를 짐작하는 것이 그녀의 불교 정책이다. 봉은사는 원래 왕릉 옆에 세워져 있던 능침사였다. 봉은사에서 모셨던 왕은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과 할아버지인 성종. 봉은사는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명종 즉위 이후 봉은사는 왕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봉은사 대웅전 뒤편에 세워져 있는 한 건물. 이곳에 보우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문정왕후는 보우대사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다. 그리고 보우대사와 함께 각종 숭불 정책을 발표한다. 그때 이제 그 대선사로 임명된 보우대사는 여기서 승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를 승과평이니까 스님을 뽑는 마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4천여 명의 도첩을 내줬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수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대중을 시켰죠. 불교 중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이러한 숭불 정책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유교 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은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성종과 연산군 때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시험과 승려에게 자격증을 주는 도첩제가 모두 폐지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은 자연히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봉은사 주지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해인데, 그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4년여에 걸쳐서 수백 회 이상의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소들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상소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불교를 다 잡아놨는데 다시 그 선교 양종을 국립하려는, 또 승과제도를 부활하려는, 또 도첩제를 부활하려는 그런 문정대비의 의지가 잘못됐다.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허응당 보우라고 하는 승려이기 때문에 그 승려를 죽여야 된다라고 상소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이 발표되자 조정인 유생들의 상소문이 쌓여갔다. 상소의 내용은 모두 보우대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6개월 사이 보우대사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무려 42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근데 문정왕후는 명종의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국왕의 어머니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왕권을 능가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인물로 봐야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문정왕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신료들이 수렴청정을 반대할 때나 또 다른 이유로 어떤 문정왕후를 언급할 때 여주, 즉 여자 임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불교 중흥책을 펴나갈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문정왕후에 대해 이 대신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당시 이 조정에 올라왔던 상소 중엔 이번 재변이 일어난 것은 수렴청정의 소치다 라고 이 문정왕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서 상소를 올린 그 신하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는 가차없이 교수형을 명할 정도로 문정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이렇게 실권을 잡기까지는 아주 극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아닙니다. 이 처음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은 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러나 신씨는 이 연산군의 부인과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로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이 장경왕후 윤씨마저 이 아들을 낳은 뒤 불과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뒤 세 번째로 이 중전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의 나이 35살 되던 해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궐에는 이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왕위 계승권을 놓고 이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문정왕후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이 중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어린 문정왕후의 아들 대신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인종입니다. 그러나 이 병약했던 인종은 불과 9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546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2살의 이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는 동안 전적으로 이 문정왕후의 편에 서서 문정왕후를 도와준 숨은 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휴암제.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백인걸이 모셔진 제실이다. 그는 중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4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이다. 그런데 명종 때 백인걸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관직에서 쫓겨난다. 문집에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는데 밀지의 잘못됨을 아뢰다가 삭탈관직을 당했다는 것이다. 백인걸 신도비에 새겨진 우암 송시열의 글에 당시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문정대비가 밀지를 내려 윤임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백인걸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이용한 정치를 비판하다가 쫓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왜 윤원영에게 밀지를 내린 것일까? 당시 조정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문정왕후와 명종을 지지하던 세력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같은 파평 윤씨 일가인 윤임은 자신의 조카인 인종을 지지했다. 문정왕후가 밀지를 내린 건 비밀리에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이게 밀실 정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왕은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대동하고 그 신하들을 만나야 했고 그 모든 만남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 정치가 아닌 어떤 폐쇄적인 그런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적인 어떤 정치 행위가 곤란한 어떤 이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밀서가 이제 이용되는데 밀서나 비만기가 이용되는데 이 문정왕후는 밀서를 자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런데 남녀 유별이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 비록 친동생일지라도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직접 밀지를 전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왕후와 윤원영 사이에서 밀사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기도 파주시. 이곳에 윤원형의 묘가 있다. 그리고 윤원형 바로 옆에 윤원형의 부인이었던 정난정의 묘가 있다. 정난정은 원래 천민 출신으로 윤원형의 첩이었다가 정실 부인이 된 인물이다. 야사에선 정난정이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러나 명종 말기 정난정이 비난을 받은 건 정실 부인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록의 어디에도 밀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박한종. 그는 명종이 즉위한 이후 출세가도를 걸었던 내시, 즉 환관이다. 명종은 자신이 즉위한 해에 공식 책봉을 하는데 그 중에 환관 박한종이 있다. 뿐만 아니라 2년 뒤엔 환관으론 이례적으로 이품반열에 해당하는 밀성군으로 봉해진다. 박한종이라는 인물이 그 위사 3등 공신에 이제 책봉이 됩니다. 그 책봉될 때 그 위사 3등 공신에 책봉되는 명분이 바로 이제 명령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이어서 명령을 단순히 그냥 전달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시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업무가 결국은 모든 신료들이 희망하는 어떤 공신 책봉에 이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신분권 이상의 활동이 내시에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종 즉위 직후 박한종은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됐다. 그렇다면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달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박한종은 이미 중종 말기부터 문정왕후의 신복으로 활동했다.
중종 때 박한종은 승전색이었다. 승전색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환관으로 늘 왕의 곁에서 생활한다. 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박한종은 문정왕후에게 왕에 관한 일들을 낱낱이 전한다. 특히 인종 때는 왕의 병세를 문정왕후에게 알려줬는데 이러한 박한종을 두고 실록에선 문정왕후에게 빌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인종이 위독했을 때 그 국왕의 병세라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운명에 관한 내용도 되겠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됩니다. 권력의 향방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국왕의 운세를 병세를 상대방이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그것을 미리 정보를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종 말기부터 왕에 대한 정보를 문정왕후에게 전해줘 그녀의 신복이 된 박한종. 그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자 이번엔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돼 그녀의 밀지 정치를 도왔다. 이렇게 환관 박한종은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조선시대의 이 환관의 역할이 그리 큰 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강했던 중국의 경우는 이 환관의 권세가 대단해서 환관이 군사권과 재정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이 조선의 환관은 이 왕실의 잡일을 한다든지 또는 왕을 모시고 다니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관 박한종은 이 권력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환관과 왕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중국의 사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린 것인데요. 이 환관이 되기 위한 실기시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왕을 업고 달리는 시험입니다. 이 궁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겼을 때 왕을 업고 이 미로와 같은 궁궐을 빠져나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이 환관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참,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혹한 그런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는 이 환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관은 왕실과 왕궁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에는 이 왕실과 환관은 얼마나 밀착된 관계였을까요? 창덕궁 돌담 옆으로 조성돼 있는 마을의 행정구역명은 봉익동. 가구 수가 100호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네는 조선시대 환관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봉익동이란 이름도 바로 환관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 새봉자 날개 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새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봉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봉익은 날개, 임금의 날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임금의 날개에 숨어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또 임금의 비자금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바로 그 내시들이죠. 환관들이 이 근처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봉익동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환관은 임금의 날개에 숨어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 표현될 정도로 임금과 가까운 사이. 그렇다면 조선시대 환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경국대전에 내시부란 항목이 나와 있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환관의 수는 모두 140명. 한 부서의 관원으론 상당히 많은 수다. 그만큼 궁궐에서 환관이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왕이 먹을 음식을 감독했고 어명을 대신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환관은 궁궐의 잡일을 맡아 하던 궁궐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데 환관 중에서도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정사품의 상전, 즉 승전색이다. 승전색은 왕 곁에서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 이들에겐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승전색의 역할이 잘 표시되어 있는 정하조회지도. 이 그림은 조회 때 왕과 대신들의 자리를 표로 그려놓은 것이다. 어저라고 적혀있는 곳이 바로 왕의 자리다. 그리고 왕 바로 옆에 승전색이 자리하고 있는데 왕의 말을 전하는 교시내시와 왕의 문서를 전하는 철판 통내시다. 이렇게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승전색은 늘 왕의 곁에 있었다. 환관들이 머물던 내반원터가 왕이 업무를 보던 삼정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승전색은 여느 환관들과는 달리 매일 출퇴근하지 않았다. 24시간 왕의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대 시간이 길었던 것이다. 물론 이제 관직상은 정사품의 환관일 뿐인데 24시간 동안 왕의 측근에서 왕의 거동과 왕에게 보고되는 각종 정책, 사안들, 또 왕 입을 통해서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의 정보를 가진 자이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 먹으면 충분하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았던 승전색은 권력의 핵심에 있던 또 하나의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승전색의 왕명 전달 기능은 조선시대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아 하던 승정원이 있는데 환관이 그 역할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문종 즉위년에 올려진 이 상소에도 대신들의 의견이 왕에게 전달되기까지 3단계를 거치니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큰 일은 승정원에서, 작은 일에 대한 전달은 환관이 하는 건데 왜 환관이 다 도맡아서 하느냐라는 그런 그 왕의 그 제재 조치와 또 실제로 신하들이 그 환관의 그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왕을 측근에 24시간 모시고 있는 환관들의 왕면 전달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크게 부각되는 것이 그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가, 즉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을 해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관 박한종도 중종과 인종 그리고 문정왕후의 승전색이었다. 그가 권력의 핵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왕의 측근으로 왕명 전달의 임무까지 맡았던 승전색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정왕후가 환관 박한종을 측근에 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래쪽으로는 이 궁궐 구조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일반 사가와 마찬가지로 이 궁궐도 왕이 진무를 보는 외전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보았던 이 외전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 내전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 왕실의 여인들이나 또는 궁녀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왕 이외의 남성들의 출입은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환관입니다. 이 환관들은 궁녀가 하기 힘든 이 내전의 건물 수리나 청소를 했고 또 내전으로 들어가는 이 궁문의 수비도 맡았습니다. 이 궁궐의 대문은 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 내전으로 들어가는 이 궁문은 이 환관들이 수비를 맡았던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환관을 이용해 이 궁궐 밖의 사정을 알아낼 수 있었고 또 외척 세력들과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정왕후와 환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진 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뒤부터였습니다. 사실 수렴청정 기간에는 비록 여인일지라도 발을 치고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종이 20살이 되면서 이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고 문정왕후의 활동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문정왕후는 환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갑니다. 경기도 양주군. 이곳에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 터가 있다. 무려 만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절터에선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매번 발굴 때마다 새로운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아마 행사에서는 저 앞쪽으로 막 그게 가능하죠.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듯 제법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사찰터 곳곳에 남아있는 유물들은 조선시대 회암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케 한다. 회암사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에선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용문양이 새겨져 있다. 왕실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엔 여인의 얼굴상이 출토돼 관심을 모았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절이다. 보우대사의 문집에 의하면 명종 19년 문정왕후는 대대적인 회암사 재건 계획을 세웠다. 조선이 아무리 이제 성리학적인 국가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 비빈들 그리고 사대부 가문의 그 안악내들은 대체로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불교로 가까이 했던 점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마 그 문정왕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문정왕후도 이제 그런 그 왕실 그 내명부 분위기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들을 그 애초부터 이제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그 문정왕후 개인의 어떤 역경 속에서 신앙적인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조선시대의 많은 여인들이 등남의 어떤 발언 그런 기원들을 불교 신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들 등남에 대한 발언 이러한 것들을 불교적인 신앙 속에서 찾고자 했던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우대사가 발언을 해서 이렇게 불교에 집착했던 문정왕후는 회암사 재건과 함께 대규모의 불교 행사를 보시는 계획한다. 것처럼 완전하게 이제 그물을 써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비용과 그런 노력이 문정왕후는 들어가서 회암사 중창을 기념해 행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보우대사가 있다는 건 여기 당시 보면 기록에 의하면 화기에 문정왕후는 나와 무려 있습니다. 400여 점의 불화를 제작했다고 그래서 한다. 보우대사가 당시 문정왕후에 의해 제작된 불화 중에 하나인 약사 삼존도. 명종의 건강을 빌기 위해 제작한 이 탱화는 금을 이용해 그린 것이다.
문정왕후가 제작한 400여 점의 불화 중에 절반인 200여 점이 이러한 금화였다. 이게 왕실에서 했던 불사인데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더라도 뭐 순금 불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옥이나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귀한 재료를 써서 만드는데요. 특히 그 탱화의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 전기에 바로 이 시대에 그 만들어졌던 탱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금화, 순금을 써서 탱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물론 굉장히 비싼 거지만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사를 해서 전국에 금이 다 동이 났다. 실록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졌던 불교 행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불사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았던 20년 동안 여러 차례 행해졌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 근데 특히 문정왕후 때 있었던 여러 곳의 불사들이 있습니다. 뭐 회암사뿐만 아니라 봉은사도 그렇고 또 청평에 있는 그 청평사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사찰들의 불사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1553년인가요? 내수사가 이제 건립이 되고 그 내수사가 설치되고 그것을 박한종이 주관을 하게 되면서 궁중 내부의 그 일종의 내탕금을 상당히 내다가 사찰 불사에 지원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내수동. 문정왕후가 불사를 벌일 때 자금 조달을 해주었던 내수사란 관청이 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그 내시들, 즉 환관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 환관들로 하여금 곡물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을 궁중에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수를 지켰던 곳이고 또 그 이쪽 옆에 마을이 바로 내자인데 거기서 또 모든 그 물자를 관리하고 대궐에다가 공급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대왕대비에게 진상을 하거나 공주가 혼례를 할 때 왕실에서 사적으로 쓰는 돈은 국가 재정이 아닌 왕실의 사유재산으로 충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정왕후 때 이러한 내수사의 기능이 확대된다. 문정왕후는 환관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내수사 재산을 늘린다. 박한종은 내수사 재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이곳은 조선시대 나루터가 있던 자리다. 배를 댈 때 줄을 매달았던 나무도 아직 건재하다. 이곳에서 왕실로 수백 석의 쌀을 실어보냈다고 한다. 아니 여기 규백리 우리 저 흥천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배 타고 서울리라는 거야 맞지? 짐 나도 알게 뭐야 배에다가 짐 싣고 보통 뭐 큰 배는 이것도 400석 뭐야 300석 이렇게 실었는데 뭐. 실제 예로부터 왕실의 쌀을 진상했던 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 여기 쌀을 그럼 해마다 그 공으로 보냈나요? 그렇죠. 하나도 옛날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2,000평 이제 그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야 이제 물론 이제 관에서 그 옛날에도 관이 군 같은 데서 어느 기관에서 오늘 가야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라서 그렇게 바쳤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궁으로 보내지던 쌀 중에 내수사에서 거둬가는 쌀도 있었다. 내수사의 토지대장엔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기록돼 있는데 토지의 등급은 토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도 자세히 기록해 놨다. 그럼 여주군엔 어느 곳에 내수사 땅이 있었을까? 여주군 근동면. 직접 근동면을 찾아가 봤다. 여기는 점동인 것 같은데요?
예, 점동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근동면으로 나왔는데 예. 점동면이 근동면하고 점량면하고 합쳐서 근동면으로 점동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점동면은 새로 토지대장엔 그렇죠. 근동면 일대의 넓은 땅이 모두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곳 요게 근동면은 이제 그 여주에서도 지금의 이제 땅이 그 비옥하기로 유명하다고 면적. 한다. 근데 이제 네네. 거기를 얘기하죠. 요게요. 예. 그 강 건너. 예. 아무리 기센터에서 내수사 땅이든 왕실답이든 이렇게 토양 통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같아요. 토양통이. 그렇다면 옛날에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아마 그 땅을 골랐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다라는 게 어떤 게 같은 거예요? 토양통이라는 게 있는데 토양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평택통 뭐 무슨 통 이래 가지고 그 토양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내수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만을 골라 내수사의 재산으로 확보해 갔다. 비옥하거나 또는 생산량이 많은 토지들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가 아니면 반드시 내수사에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실록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 훈척이라든지 집권 세력인 훈척이라든지 이 내수사에서 그 탈점하거나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실록엔 내수사 환관들이 땅을 빼앗은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노비들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해 전국에 400여 개에 달하는 왕실 사찰로 보냈다. 문정왕후가 일으켰던 그 불교, 그러니까 왕실 불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신앙적 차원에서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왕실 불교를 받드는 내원당이라는 사찰을 한 400여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내원당 모두에게 그 소속 전지와 노비를 갖도록 해주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많은 내원당에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점을 한다라든가 토지를 탈점을 한다라든가 공사 노비를 내수사 노비로 투탁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왕실 재정을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은 백성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확보했다. 더욱이 문정왕후는 환관 박한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당상인까지 발급해줬다. 이품의 당상인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오품관청에서 이품관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품관청이 되면은 일단 조선시대 행정체계에서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직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정왕후가 내수사 제조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품의 당상인을 줬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신료들의 어떤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상인 발급은 내수사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수사의 불법적인 토지와 노비 확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국가 재정까지 손실을 입기에 이른다. 내수사전에 확충이 되거나 사사전이 확충이 되면은 그것은 국가 재정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면세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사에 속한 내수사전이 많거나 사사전이 많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는 토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그 수세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토지가 감소된다는 것은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이 전결, 그러니까 토지의 그 결수를 가지고 또 요역이라든지
특산물을 받아들이는 공납 같은 것들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토지들이 전부 내수사나 또는 그 내원당전으로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속한 그 백성들은 요역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내수사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문정왕후는 내수사의 환관을 지방에 파견해 각종 정보를 얻는 데 이용했다. 내수사를 사적인 감찰 기구로까지 활용한 것이다. 실제 명종 15년의 한 기록을 보면 보광사의 승려가 지방 군수의 학대가 심하다고 내수사에 알리자 내수사는 이를 문정왕후에게 전했다고 한다. 즉 지방 군수의 일이 사찰과 내수사를 거쳐 문정왕후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중사, 즉 환관을 파견해 그곳의 사정을 조사한다. 명종 때 내수사는 명종이나 문정왕후의 사적인 조정에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료들과 논의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국무회의 같은 회합이 따로 있었고, 내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명종과 문정왕후의 사사로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실상 별도의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의 공적인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력을 사실상 뛰어넘는 이런 권한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정왕후는 공적인 정부 기구가 아닌 내수사 환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사 재정을 늘려 불사를 벌였다.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자 이 대신들은 잇따라 상소를 올립니다. 당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정 15년 4월에 있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전은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계속해서 이 충사를 밖으로 보냈으니 이것은 정사에 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내수사에 있는 환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런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환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나갑니다. 자, 그 실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종 6년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내시, 즉 환관이 유생을 이 곤장으로 친 것은 유사 이래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소서. 즉 환관이 유생을 곤장으로 쳤으니까 처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윤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환관을 우대했던 문정왕후,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가 가장 신뢰하고 우대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입니다. 문정왕후가 박한종을 얼마나 우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명종 8년에 있었다. 당시 박한종은 경복궁 강령전을 수리하는 데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강령전을 비롯해 사정전과 흥경가까지 잿더미로 만든 큰 화재였다.
화재가 나자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강령전 공사의 책임을 맡았던 환관 박한종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으니 박한종을 삭탈관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자 대신들은 이후 1년 동안 끊임없이 박한종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오히려 박한종을 원자 보양관으로 임명한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박한종을 우대한 것일까?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정상적인 체제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정상적인 체제를 동원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문정왕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얘기죠. 문정왕후의 집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정왕후로서는 조선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는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편법, 불안 상황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환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정왕후가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환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콤플렉스로 보는 역사 일기를 쓴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용구 박사를 만났다. 환관이라는 존재 자체는 거세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을 거시한 집단에 대한 저항, 반항, 분노, 복수심 같은 게 상당히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또 소외된 집단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동경과 상당히 갈망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왕후의 최측근으로 늘 그녀를 모시던 환관 박한종. 그는 문정왕후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다. 문정왕후가 환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 이 때문이다. 신료들의 충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식적인 충성, 즉 국왕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내관의 충성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국왕 또는 왕실 인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충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렴 청정이 끝난 뒤에도 조선시대 여인이란 한계를 뛰어넘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문정왕후. 그의 곁엔 환관이 있었다. 심지어 문정왕후는 환관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인 명종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명종 20년 11월의 이 기록은 명종에 대한 문정왕후의 지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 수렴 청정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것이 국가기관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렴 청정을 하고 있더라도 비공식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렴 청정이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인 체계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문정왕후가 자기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사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항상 왕실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관이 아닌가.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문정왕후의 권력도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 1565년 문정왕후는 6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심혈을 기울여 중창했던 회암사는 의문의 화재 사건으로 폐허가 되고 보우대사는 유배지 제주도에서 목숨을 잃는다. 이때 환관 박한종은 이미 병으로 숨을 거둔 뒤여서 화를 면한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20여 년간 최고의 자리에 군림했던 여인 문정왕후. 그녀의 곁엔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물론 환관이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산군 때 환관 김처선이란 인물은 연산군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 문정왕후 때 환관 박한종은 그녀의 밀지 정치의 중심이 됐고 또 내수사의 총책임자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왕실 기금을 마련하는 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최측근으로서 아무런 충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 조선을 휩쓸었던 임꺽정의 난이 바로 이 시대 명종기에 일어났듯이 이 문정왕후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이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정왕후와 환관 박한종,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측근만을 이용해 정치를 펼 때, 그리고 측근 세력이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5년 4월 1일) 연산군이 내시 김처선을 겨냥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가슴에 박혔지만 김처선은 의연했다. 연산군은 그의 다리마저 잘랐다. 일어나! 어명이니라!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음을 걸으시옵니까? 뭐라? 이씨! 자신이 섬기던 임금의 손에 베이고 찔려 죽어간 내시 김처선. 대체 무엇 때문에 김처선은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까? 내시는 왕조의 역사만큼이나 긴 내력을 갖고 있지만 역사의 그늘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내시 김처선은 유독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내시를 죽인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활로 쏘고 칼로 찌르고 베어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아마도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발적 참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김처선의 죽음은 그 뒤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내시 김처선이 죽은 직후 조선의 촉망받는 엘리트 선비였던 권벌은 예상치 못한 통지문을 받는다. 통지문은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 과거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시험 관문인 책문까지 당당히 통과하여 문과에 급제한 권벌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걸까? 경북 봉화군 닥실마을. 이곳의 권벌 종택에서 그 내막을 알려주는 옛 기록을 찾았다. 선생께서 그 27세 되던 해에 책문으로서 과거에 합격을 하였으나 오히려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 있고요. 합격 취소 이유는 권벌의 글과 연보를 수록해 놓은 문집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유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연산군께서 명령하기를 모든 문자에서 첫자와 선자를 쓰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선생의 과거 답안지 중에는 첫자가 있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삭제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글자, 바로 이 첫자 때문에 과거 합격이 낙방으로 바뀐 것이다. 연산군은 무슨 까닭으로 벼랑간 첫자를 못 쓰게 한 걸까? 연산군 일기를 검색해봤다. 네, 여기 있군요. 이 동서반의 대소 인원 및 군사 중에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거든 모두 고치게 하라. 놀랍게도 연산군은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대신들은 모두 고치게 했다. 첫 자는 곧 죄인 김처선의 이름이니 이제부터 모든 문서에는 첫 자를 쓰지 말라. 알겠느냐? 김처선을 연상시킨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심지어 모든 공문서에서 첫자는 쓰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갑작스런 첫자 사용 금지령은 파란을 몰고 왔다. 우리를 더 세게 들어라! 조정 대신이 국문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임금께 올린 교지에서 첫자가 발견된 것이다. 교지를 쓴 날짜를 조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금지령 이전에 쓴 교지임이 밝혀졌다. 국문을 멈춰라! 뒤늦게 국문을 받던 관리는 풀려났다. 김처선을 향한 연산군의 분노는 집요했다.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첫자가 들어간 것은 바꾸어 버렸다. 24절기의 하나인 처선은 첫자를 빼고 갈조자로 바꾸어 조서라 고쳐 부르게 했다. 연산군이 즐기던 처용무마저 풍둠으로 바꾸어 쓰게 했다. 김처선의 이름자를 영원히 없애려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연산군의 그 김처선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정말 컸던가. 그리고 그 김처선이라는 그 이름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선의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쓰지 못하게 하는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처절한 분노가 이러한 그 연산군의 명령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김처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은 뒤에도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까?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은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야 하거늘 요사이 간사한 내시 김처선이 나의 은혜를 잊고 변변치 못한 마음을 품고 분부를 꺼리고 나를 꾸짖었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무엇이 보다 크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임금을 꾸짖었다. 실록에 기록된 김처선의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김처선이 연산군의 바른 말을 하다가 분노를 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시 김처선이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한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다. 조선의 행정구역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가 내린 곳은 충남 연기군 전이면인데요. 1505년 연산군은 당시 전이현인 이곳을 조선의 행정구역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김처선이 나고 자란 전이 김씨의 본향이었기 때문이죠. 아담한 농촌 마을인 충남 연기군 전이면 동교리. 이곳이 김처선의 고향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일대는 전의 김씨 집성촌이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전의 김 씨는 종적을 감추었다. 김초선이가 태어난 집이 여기에 존재했었는데요. 그 집을 아예 없애버리고 연못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대역죄인은 그 죄인의 어떠한 기운을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집을 파헤쳐서 물을 채워서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김처선의 고향집은 파헤쳐져 연못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연지라고 불러왔다. 붕원이 있고요. 여기 내야가 있고. 17세기에 제작된 전의현 지도에도 김처선을 향한 연산군의 보복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라진 집터에는 연못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내시 김처선이 자신이 모시던 연산군의 손에 처형된 지 500여 년. 김처선의 집을 헐고 만든 옛 연못자리엔 들풀만 무성하다. 이처럼 고향 마을에서도 김처선의 자취는 연산군에 의해 남김없이 지워졌다. 연산군은 김처선을 죽인 뒤에 승정원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백성들에게 잘해왔건만 이 내시가 임금을 모욕할 줄이야. 부끄럽고 아픈 마음이 극에 달해서 바닷물에 씻어도 한이 남으리. 분해서 바닷물에 씻어도 한이 남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연산군의 김처선을 향한 분노가 뚝뚝 묻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김처선은 영모를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을 해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처선 사건을 다룬 과정을 보면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대체 연산군에게 김처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까지 김처선은 연산군의 수라를 감독하는 상선 내시로 근무했다. 상선 내시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을 모시며 왕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지위다. 조선의 헌법으로 불리는 경국대전에 내시부 조직과 임무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시부의 임무는 크게 4가지다. 궁궐 음식을 감독하는 대내감선,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 그리고 궁궐 문을 지키는 수문과 궐 안을 청소하는 소재 등이다. 내시도 능력에 따라 진급했다. 품계는 말단의 종 9품 상원에서 종 2품 상선까지 두었다. 그중 상선은 왕의 절대적 신임이 있어야만 오를 수 있는 내시부의 최고 자리였다. 그런데 왕은 가장 믿음직한 내시를 상선에 앉히게 된다. 왜 그랬을까? 전통시대 대부분의 그 쿠데타나 이런 거는 내부 쿠데타입니다. 왕을 독살시키면 간단하거든요.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사람은 왕 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규병력 수십만 이상으로 그 왕의 그 음식 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호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선은 바로 왕의 사생활 또 왕의 음식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선은 더 직접적으로 왕의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관들은 상선 내시 김처선은 내시부의 수장으로 200여 명의 내시들을 이끌고 연산군을 보필했다. 연산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상선 내시 김처선의 주요 임무였다. 그렇다면 김처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선 내시에 오른 걸까?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째 되던 1453년
내시 김처선이 실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유배 중이던 김처선은 그해 10월 귀양지에서 풀려나 내시부로 복귀한다. 김처선은 단종 임금 때부터 내시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김처선이 내시가 되어 모신 왕은 단종 임금부터 연산군까지 모두 5명. 다시 궁으로 돌아온 김처선의 내시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귀양을 간 것만 2차례. 세조 때는 왕의 행차에 늦어 곤장을 맡기도 하고 국문까지 받는 일까지 있었다. 내시직은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이 건강하게 잘 살게 옆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관련된 나쁜 소문 같은 거, 나쁜 버릇 같은 거 알아도 말하면 안 되고요. 왕이 나쁜 음식 먹지 않게 독 이런 거 먹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줘야 되죠. 왕이 어디 가다가 습격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왕을 보호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왕을 잘 보호해 주는 게 내시의 역할이지요. 엄격한 내시부 규율은 옛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내반 원기는 조선의 대학자인 김종직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만든 내시부의 지침서에 해당한다. 내반 원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시들의 정신무장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면 어찌 죄가 미치지 않겠는가? 임금의 은혜를 어찌 바랄 것이며 무서운 위험을 어찌 피하겠는가? 내시는 고자가 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 철저한 교육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어린 내시들은 19살이 되면 관직을 받았는데 1년에 4차례 시험을 거쳐 고과에 반영했다. 그중에는 인내력 테스트도 포함됐다. 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김처선도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쳤다. 성종 임금 때 마침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상선 내시가 됐다. 궁안에 비상이 걸린 성종 9년, 김처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인수대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이가 갖가지 좋은 약과 침을 놓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김처선은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 인수대비를 간호했다. 인수대비의 병이 낫자 김처선은 그 공을 인정받아 정이품 자헌대부에 오른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성종은 또 파격적으로 당시 김처선이 상선이라는 이 종이품직, 바로 이 내시로서는 최고의 직급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풍계를 하나 더해서 이 정이품의 자헌대부직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이 이런 너무나 파격적인 조치에 매우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성종이 이를 관철시킬 정도로 이 김처선에 대한 신임은 매우 각별하였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뜬 뒤에도 김처선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연산군 3년까지 김처선은 성종에 능해서 시릉내시로 시묘살이를 한다. 새 왕인 연산군은 국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김처선이 대신 시묘살이를 한 것이다. 시능관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에게 맡기는 게 조선의 관례였다. 3년간의 시묘살이를 마친 김처선은 연산군이 하사한 말을 타고 궁으로 돌아갔다. 김처선이 내시부에 복귀했을 때 상선 내시직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김처선은 이때부터 8년 동안 연산군의 손발이 되어 상선 내시로 근무한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네, 처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상선 내시는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관직이었습니다.
김처선이 성종 임금, 연산군 2대에 걸쳐 상선 내시를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김처선의 죄목을 보면 왕의 지시를 거부하고 꾸짖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내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의 명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상선 내시 김처선과 연산군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위에 오른 직후 연산군과 대신들 사이에 첫 충돌이 일어났다. 어찌 수륙제를 올리라 하시옵니까?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을 위해 불교의식인 수륙제를 지내려 하자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웅왕께서 비록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나 또한 선왕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나도 마땅히 대응왕을 위하여 행해야겠소. 하지만 연산군은 수륙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짐은 수륙제를 지낼 것이니 경들은 가서 제문을 지어오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러나 유학자인 대신들은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 연산군이 버티자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성종이 불교를 멀리했으니 수륙제를 지내는 건 효도가 아니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연산군은 결국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왕을 견제하는 조정의 국정 시스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연산군은 왕의 명령을 승정원에 전달하는 내시인 승전색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내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승정원을 무시하고 승전 내시를 이용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제도상으로는요, 국가의 모든 정보와 공문서가 승정원에 모여서 승지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온갖 국가 정보가 모이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승정원과 왕 사이에 이 승전색이라고 하는 내시가 또 있습니다. 대신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승전 내시를 우대하는 절모까지 만들어 공포했다. 승전 내시에게 승명패를 부여한 것이다. 승명패의 힘은 막강했다. 대신들도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어야만 했다. 가자. 대신들도 승전 내시를 무시하지 못했다. 연산군은 승전 내시를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워 조정 대신들을 압박한 것이다. 내시를 높여주는 왕들은 대체로 왕권을 높이려는 왕이에요. 그건 연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왕 승명패를 가져갈 때 내시를 높이라는 건 내시가 높은 게 아니고 왕이 높다는 거죠. 왕의 그 명패만 가지고 있어도 그 왕처럼 존경하라는 이야기니까요. 자기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겠죠. 당시 연산군이 신임한 승전 내시는 김자원이다. 대신들도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왕명 출납을 맡은 뒤로 김자원은 가는 곳마다 뇌물을 받았다. 조선은 내시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나라지만 연산군 시대의 김자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안 되는데 이거. 김자원은 내시부 수장인 상선내시 김처선의 통제권에 벗어나 있었다. 김처선은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연산군이 내시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지만 김자원처럼 악용하지 않았다. 그
그저 상선내 씨의 본분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연산군 10년, 상선내 씨 김처선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뭐라 했느냐? 당장 내관 김처선을 하옥하라! 연산군이 김처선을 옥에 가둔 것이다. 왕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는 게 이유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처선이 하옥되기 4개월 전 연산군에게 피 묻은 적삼이 전해졌다. 연산군의 생모가 죽을 때 남겨둔 적삼이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산군이 생모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패비윤 씨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피바람을 일으킨 갑자 사화의 시작이었다. 패비윤 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처형됐다.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쳐 다시 죽였다. 침묵을 지킨 사람들도 화를 당했다. 연산군의 피해 보복은 광기로 치달았다. 성종 때부터 상선내시를 지낸 김처선도 패비윤 씨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성종 10년 연산군의 생모인 중전 윤 씨는 후궁을 투기한 죄로 쫓겨났다. 그로부터 3년 뒤 패비윤 씨는 사약을 받았다. 평민으로 강등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접수되자 성종이 사약을 내린 것이다. 그때 연산군의 나이 7살. 김처선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연산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처선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패비윤 씨 사건의 진상만큼은 함구했다. 연산군에게 그런 상선내시 김처선은 자신의 생모를 죽인 아버지 성종 임금의 충복에 불과했다. 갑자사가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연산군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특히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패비에 관련된 그 논의에 참여한 조금의 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그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잡아와서 사약을 주거나 이 처형을 시키는 이런 정말 그 아주 그 강한 그 이 전국이 초래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김처선이라는 내시는 성종 때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내시고 당연히 왕명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 데뷔 전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그런 까닭으로 당연히 그 이 어머니의 그 죽음에 깊이 또는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갑자사화의 피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연산군이 김처선을 옥에 가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은 곧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옥에 가두라고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처벌 지시를 바꾸어 내린다. 김처선은 무리한 일이 있으니 죄를 주어야 하나. 도살리가 없으니 곤장 100대에 처하라. 하옥되었던 김처선은 곤장을 맞고 풀려난다. 궁궐 음식을 담당하는 선리를 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게 연산군이 내세운 가명 이유였다. 김처선은 연산군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연산군의 뜻을 거스르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당시 연산군의 폭정을 증언하는 금표가 경기도 고양시에 남아있다. 금표는 나라의 군사훈련 지역 등에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금지 표지다. 하지만 연산군 10년, 백성들의 삶터에 세운 이 금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비석이 있는 금표 내에 범입 들어오는 자는 논하건대 기회제 서율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처참 목을 치겠다. 그럼 실제로 이 금표 구역 안에 들어와서 처벌을 당한 경우도 있나요? 예, 그 금표 안에 들어왔다가 죽은 사람이 천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그거는 이제 저 연산군 제위 11년 때 그때 이야기인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천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목을 친 다음에 이 금표 들어오는 입구에 효시 걸어 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천동의 목을 보고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예도 있고요. 원래 이곳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연산군이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을 쫓아내고 금표를 세운 것이다. 애써 지은 표를 수확하러 금표 안에 들어왔던 백성들은 왕명을 어긴 죄로 참사를 당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점점 향락에 빠져들었다.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궁궐에 불러들여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 급기야 흥청이 머물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민가를 헐었다. 이때 흥청망청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 연산군이 흥청을 끼고 놀면서 나라를 거덜낸다는 백성들의 한탄이 만들어낸 신조어였다. 상선내시 김처선의 고민은 깊어갔다. 연산군의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김처선에게 연산군은 바른 길로 가도록 섬기고 보필해야 하는 지존이었다. 김처선은 왕을 모시는 내시부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연산군이 성군이 되기를 기원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산군은 김처선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관리들에게 이 목에 신원패라는 것을 걸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신원패인데요. 여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시 화지문, 설시 참신도. 즉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신원패는 말을 잘못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자 협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조선의 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원패가 목에 채워지면서 모든 왕명에 반하는 말과 행동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처선은 언제라도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넷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 자락. 이곳에 김처선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무덤이 있다. 묘비가 남아있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다. 인조 임금 때 통운대부라는 관직을 지낸 내시 승극철의 무덤이다. 이상한 것은 묘비는 하나인데 무덤은 두 기다.
다른 하나는 누구의 무덤일까? 예, 요 비석에 보면은 통훈, 대부, 행, 내시부, 상세, 승공, 극철, 양이, 지묘 이렇게 분명히 양이, 지묘 이렇게 부부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음각이 돼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또 하나의 무덤은 승극철 아내의 묘다. 북한산 자락의 중골, 이곳에서도 내시 부부묘가 발견됐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무덤들, 이곳에서 확인된 무덤은 모두 45기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비석이 남아있어 주인이 확인됐다. 무덤의 주인은 광해군 때부터 순종 황제 때까지 내시를 지낸 한 내시 집안의 가족 공동묘지였다. 숙종 때 상선 내시를 지낸 임성익 부부의 무덤도 이곳에 있었다. 내시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내시는 혼자서 궁중에서 생활하고 죽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묻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알고 사실은 내시들도 결혼 생활을 했고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묘비 뒷면에는 내시 임성익 부부에게 아들이 둘씩이나 있다고 적혀 있다. 두 아들의 성은 각기 다르지만 만자 돌림을 썼다. 내시 임성익은 양아들을 들여 대를 이은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족보실에는 특별한 족보 한 권이 보관되어 있다. 양세계보는 조선 초기에 내시를 지낸 윤덕부를 시조로 하는 내시 집안의 족보다. 족보의 구성은 일반 족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가계도에 기록된 남자들의 성이 모두 다르다. 생식 기능을 잃은 조선시대 내시는 이처럼 양자제도로 대를 이었다. 양세계보 서문에는 내시 족보를 만든 이유도 밝혀놓았다. 비록 양자로 가계를 이어가지만 낳은 은혜 못지않게 기른 은혜도 크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관들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자기 가족, 처자식들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정치에서부터 좀 멀어집니다. 판관들이 그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양반이나 왕이나 다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가족도 없는 환관이 밤낮으로 정치만 생각하면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중독자처럼 아무 겁날 거 없이 정치만 달려들 수 있거든요. 처자식도 없고 겁날 게 없지요. 그래서 정치에 몰두할 수 있는데 가족을 둠으로써 정치에서 좀 멀어지고 자기 처자식에게 몰두할 수 있게. 김처선도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다. 양아들로 들인 이공신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시가 되었다. 매일 아침 궁궐로 향하는 행복한 출근길. 그러나 갑자사화 이후 김처선의 출근길은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 폭풍전야처럼 궁궐의 현실은 위태로웠다. 연산군을 보필하는 김처선의 하루하루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다.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면서도 연산군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남산 인왕산에 자빈이 올라가면 궐 안과 성 밖이 모두 바라보이므로 매우 좋지 않으니 산기슭에 담을 쌓아 다니지 못하도록 하여라. 연산군은 향락 생활을 감추기 위해 아예 궁궐 주변의 민가까지 헐어버렸다.
백성들은 삼터에서 쫓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광주에서 연산군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붙었다. 벽보는 연산군을 향한 백성들의 경고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민심을 외면했다. 사건을 보고받고 반성은커녕 도리어 백성들의 한글 사용마저 금지시켰다. 연산군의 폭정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처선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다. 신하된 자로서 왕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고도 못 본 척 침묵할 것인가? 김처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만약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걸 안다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김처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내시를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온 아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효자로 살아준 양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김처선은 남편이자 아비이기 이전에 어린 나이에 내시 교육을 받고 관직을 제수받은 내시였습니다. 1505년 4월 1일 김처선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왕을 진정으로 지키고 섬기는 내시의 길이 무엇인지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505년 4월 1일 이날 김처선의 행적은 연려실 기술에 자세히 기록되어 온다. 출근에 앞서 김처선은 가족들을 불러들였다. 내 오늘 이 한 목숨 바쳐 주상전하의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채 죽음을 각오한 출근길. 아내와 아들은 눈물로 김처선을 배웅했다. 김처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에 가족들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김처선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충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처선은 내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연회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연산군의 충판은 멈추지 않았다.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김처선은 자신의 소임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전하. 차선. 이 늙은 놈이 네 분의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개 통하지만은 고금의 전하같이 행동하는 이는 없었사옵니다. 뭐라 했느냐? 내 아비처럼 여겨 지금까지 목숨을 살려주었건만 내게 지금 뭐라 했느냐? 이제부터라도 백성을 생각하여 바른 정치를 펴시옵소서, 마마. 이것이 입닥치지 못할거 이놈아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연산군은 왕위에 올라서 기왕의 정치 관행을 다 무시하고 국왕 독단적으로 정치를 행해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던 많은 삼사 관료들, 양반 그 대신들이 죽었습니다. 그 연산군이 그렇게 나가는 걸 이제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때 아마도 김처선은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국가가 위험해지겠다. 그래도 성종 때 하던 그 방식이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거는 지켜야 되겠다 라는 아마 확신에서 김초선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신이 모셔왔던 그 5명의 왕들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보이는 길이자 어떻게 보면 연산군까지 포함해서 그에게도 보이는 마지막 충성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김처선의 직언에 연산군은 분노했다. 직접 활시위를 잡았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김처선은 피하지 않고 연산군의 화살을 받았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랫동안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안쓰러울 따름이옵니다, 전하. 뭐라? 죽어가면서도 김처선이 직언을 계속하자 연산군은 다시 칼을 빼들었다. 에이! 일어나라. 일어나. 어명이니라.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음을 걸으시옵니까? 뭐라? 이씨! 그놈의 주댕이 저승 가서 한번 날려보거라. 쏘고 찌르고 베었지만 김처선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바른 말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연산군을 지키기 위한 내시 김처선의 마지막 충성이었다. 김처선이 계속 선왕은 잘했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참을 수 없는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아버지 성종하고 비교해서 나쁜 왕으로 못난 왕으로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마 그 분노가 나중에도 계속되어서 연산군이 김처선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처자 선자는 아예 그 이후로 금지된 글자가 될 정도로 연산군이 경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산군의 서슬퍼런 칼날이 무서워 누구도 바른 말을 못하던 암울한 시기, 내시 김처선이 직언을 한 것이다. 김처선이 죽은 뒤 연산군 곁에는 더 이상 충언을 하는 신하도, 죽음으로 왕을 지키고자 하는 측근도 존재하지 않았다. 왕의 측근에서 내시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또 내시가 왕의 명을 어기고 직언을 하는 것도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시 김처선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신하와 왕의 관계가 파탄을 맞을 때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엄정합니다. 연산군은 김처선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고 김처선의 죽음은 기억됐습니다. 약 200년 뒤인 영조 임금 때 김처선은 신분이 복권되고 충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대의를 위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내시 김처선은 끝까지 진정으로 왕을 지키고자 했던 왕의 남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